안녕하십니까. 코칭 경찰 면접을 쓴 박윤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코칭 경찰 면접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 책을 기본서로 해서 어떻게 우리 방문각에서 강의가 진행되는지 커리큘럼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은 전체가 41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 가을에 출간이 되었죠. 그래서 2차 시험을 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공부를 했었는데 합격자 3명 중에 1명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인기를 끌었고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학생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방문각에서 어떻게 면접 수업이 진행되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쓰면서 학생들이 어떤 틀에 맞추어서 말을 하면은 그 면접관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말하기도 쉬울까, 이걸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기법을 3가지 기법으로 이렇게 구조화시켰습니다. 우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스타 기법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어떤 거였다, 혹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결국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본인이 말하기도 좋고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래? 주로 3분 발표와 관계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요령이 되겠죠. 플랜 기법입니다. 자, 상황 판단. P는 프라브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주로 경지법이 많이 사용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대응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후에 후속 조치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후속 조치에는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측면, 혹은 현장 대응이 끝났지만은 계속 이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들, 자,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너의 의견은 어떻느냐, 너의 생각은 어떻느냐, 이렇게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프렛 기법이 좋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떻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바로 답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점, 포인트가 먼저 나오고 이에 대한 이유, 리전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이라든가 혹은 판례라든가 언론 보도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예시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면접에는 크게 자신의 경험을 묻는 질문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질문이 있죠. 이렇게 3가지 기법을 잘 숙달을 하면은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길이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도 이 기법에 맞추어서 제가 내용을 서술했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서도 실제 그대로 따라서 말을 하면은 면접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분 발표 주제입니다. 3분 발표를 준비하기가 참 까다롭고 공부를 할 내용도 많죠. 저번 1차 때 나왔던 주제를 보면은 자, 이렇게 26개의 주제가 나왔고 상당히 골고루 나왔죠. 자, 그리고 2차 때 보면 이제 35개 질문이 나왔고 그 영역도 좀 더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1차에 나왔던 26개 질문, 2차에 나왔던 35개 질문 합하면 모두 61개 질문이 되는데 이 질문들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 암기해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가 된다면은 3분 발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61개 질문이니까 그죠? 거의 다 커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각 파트별로 이렇게 잘 나누었거든요.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참고 잘해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 3분 발표에 대비한다고 공부를 할 때 자료를 수집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을 이 책으로 충분히 단축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정리를 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 여러분들만의 힘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AI를 돌려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AI도 틀린 게 많죠. 그런 틀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잘 정리를 했고 또 애매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만 잘 보면은 3분 발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한 개의 주제를 선택을 해서 실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교재의 3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작년 2차에서 나왔던 발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딸이 납치되어서 성폭행 당했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전화를 받고서 현금 2천만 원을 인출을 해서 현금 수거처에게 가는 중에 112 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납치되어 있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동하는 상황인데 단순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딸이 납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 판단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상황을 정리를 해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방향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법적 근거를 보면은 일단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서 돈을 요구하면 형법상의 인질 강도죄가 되겠죠.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면 사기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인 경우에 일반법인 형법 외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겠죠. 이 사례에서는 대포통장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례에서는 대포통장으로 입출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통장과 관련되는 법은 전자금융거래법이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법률들을 잘 기억을 하고 면접에서 써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근거 법률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죠. 이 법률이 이름이 좀 깁니다. 원래 법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되게 길어요. 하지만 공식 약칭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률에 따를 때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죄명도 외우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통신사기 피해 환급 이게 8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이것도 8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암기하기 좋겠죠. 이렇게 해서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현장 대응을 보겠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은 첫 번째 비노출 출동을 위해서 입고 있던 근무복을 사복으로 환복을 하고 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AI 돌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를 했던 실무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왜 이렇게 사복으로 갈아입고 비노출로 출동을 하냐면은 실제 납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현장으로 오는 모습을 범인이 봤다면은 도망을 가겠죠. 그리고 도망을 가서는 데리고 있는 인질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죽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도주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잡혀있는 인질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스피싱인 경우에도 우리가 출동해서 현금 수거책을 검거를 해야 되는데 근무복을 입고 가서는 검거할 수 없겠죠.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면접에서 가장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복으로 출동을 해서 우선 피해자를 만납니다. 자, 그 피해자를 좀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첫 번째 조치할 일은 범인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휴대폰 앱에 보면은 녹음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너무 당황해서 이런 녹음 앱을 켜야 된다는 것도 미처 생각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녹음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잡혀있다는 딸의 인상착의라든가 사진, 학교나 직장 등에 관한 정보를 받아서 딸의 안전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딸의 안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딸이 18세 미만이라면은 위치정보법에 근거를 해서 긴급 구조 목적으로 우리 112 시스템을 통해서 딸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고장이 났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돈도 찾고 그렇게 되는 경우죠. 만약에 딸이 18세 이상이라면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긴급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전화가 왔을 때 범인의 말이 실제 그 납치 사건인지 아니면은 보이스피싱인지 이걸 통화상으로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이라면 사실 그냥 끊어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납치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피해자인 아버지가 범인과 계속 대화도 하고 돈도 찾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납치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범인이 전화가 왔을 때 그러면 내 딸하고 통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실제 딸과 통화를 해서 딸이 맞다면은 납치 사건인 것이고 통화는 쉽게 주지 않고 혹은 딸이 납치가 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돈만 보내라고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봐야겠죠. 이렇게 딸과 통화를 하게 해달라 혹은 딸이 납치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생존 증거 확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roof of Life라고 하죠. POL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 용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한마디 이런 말을 해주면은 뭔가 좀 알고 있는 지원자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자기가 그냥 보이스피싱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딸을 데리고 있고 이렇게 납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은 사용합니다. 실제 납치 사건인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통화를 시켜주거나 혹은 그 잡혀있는 인질에 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혹은 오늘자 신문을 옆에 두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오늘자 방송에 나오는 TV 앱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정말로 사람을 데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그 피해자의 아버지와 딸이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요즘에는 이 컴퓨터 기술이 좋아져서 딥페이크 방식으로 통화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딸의 목소리를 AI로 합성을 해서 목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딸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질문을 해서 딸이 제대로 대답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물어보면은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같으면은 제대로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 납치 사건으로 의심이 되면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문팀에게 인계를 해야 합니다. 그 전문팀이 위기협상팀이 되겠죠. 그래서 위기협상팀이 이 사건의 인계를 받아서 범인의 전화에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대로 코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나기로 한 그 현금 수구책 있죠. 현금 수구책을 현장에서 검거를 할 건지 혹은 돈을 건네주고 미행을 해서 인질을 구출할 건지 그런 작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위기협상팀이 도착이 되기 전에 초동 단계에서 피해자가 범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범인의 어떤 요구에도 단독 직접적으로 거절하거나 혹은 바로 수용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시간을 끌 수 있는 답변을 하라고 코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실제 납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범인과 이 석방 조건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현금이 전달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돈만 줘버리면 돈을 가져간 다음에 다시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인질을 살해하고 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범인이 딸과 통화를 시켜주지 않거나 어떤 사진 같은 그런 생존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돈만 먼저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확인이 되면은 이제 현금 수거책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돈을 건네주려고 하는 순간에 이 현금 수거책을 체포를 해야겠죠. 체포할 때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후 조치로서 현금 수거책의 휴대폰이라든가 증거물을 압수해서 다른 공범을 추적을 해야 될 것이고, 현금 수거책을 체포하는 당시에 주변의 CCTV를 확인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또 검거한 현금 수거책을 상대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납치 사건일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은 거의 완벽한 답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니까 자, 후속 질문이 따라오겠죠. 후속 질문은 기본적으로 3개가 주어집니다. 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우선 앞서 설명했듯이 사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겠죠. 딸이 납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편안한 장소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피해자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득을 할 때는 실제 납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석방에 대해서 어떤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전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범인이 딸을 데리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자기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도 찾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현금 수거책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현행범 체포를 해야겠죠. 그럴 때는 우리 지구대 경찰관들도 얼마든지 이 사복으로 입고 가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현금 수거책을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의 현금 수거책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형법상의 사기죄라든가 사기방조죄 혹은 공갈죄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겠지만 특별법으로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있다. 자, 이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1년 이상 징역, 범죄 수익금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으로 처한다. 이것까지 암기하고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실제 납치 사건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미 제가 3분 발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질문이 세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죠. 만약에 내가 3분 발표에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만 초점을 맞추고 발표를 했다면 추가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분 발표할 때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위의 내용을 그대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면접관이 물어볼 내용을 3분 발표에서 이미 다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면접관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3분 발표가 3분 동안 이어지고 후속 질문이 7분 동안 이어지잖아요. 이 7분 동안 이어지는 후속 질문이 상당히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꼬리 질문이 좀 길어지고 많았다. 그러면은 3분 발표에서 뭔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고, 혹은 답변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3분 발표 후에 꼬리 질문이 뭐 한 2개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은 발표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제 책에서는 각 케이스마다 제 실무 경험을 넣어서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잘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61개의 질문만 잘 공부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3분 발표에서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방문각에서 면접 수업이 진행되는 일정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은 저는 26년간 경찰 실무를 했었고 이제 경기 공채로 입직을 했었죠. 2018년도 19년도에 서울경찰청 면접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과목인 경찰학, 경찰 승진 과목인 경찰 실무 종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3번 발표에서 봤듯이 이런 현장 대응은 형법이나 형사법 지식 뿐만 아니라 경찰학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고 여기에 실무 경험도 반드시 있어야만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답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피치 교육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내용의 전달 말고도 목소리라든가 말의 톤, 템포라든가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피치와 관련돼서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저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도할 정도의 능력은 됩니다. 그리고 면접 강의를 방문각에서 2022년도부터 4년째 하고 있죠. 충분하게 경험이 많이 쌓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 책을 쓰신 장민영 교수님은 대구 해커스에서 면접팀을 총괄하고 계시고 제 수업에 특강을 하시고 함께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면접 일정을 간단히 보면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 과정입니다. 면접 이론 강의를 합니다. 제 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 강의만 하게 되는 것이죠. 야간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낮에는 체력시험 준비하느라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만 수업을 하게 되고 체력시험이 대략 끝날 때쯤인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5주 과정으로 조를 편성해서 실전 토론형 면접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과정의 마지막 주는 주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종 모의 면접을 할 때는 저를 포함해서 전직 경찰 간부들을 모셔서 최대한 그 실제 면접하고 유사한 환경에서 개인별 25분씩 모의 면접을 하게 되고 평가하는 것도 실제하고 동일하게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칭 경찰 면접 이 책으로 공부하시고 방문각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거나 지방에 계셔서 어렵다면은 면접 이론 강의 3주 동안 하는 내용은 인강으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인강으로라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26년 1차 채용시험에서 합격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